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보수의 1.0이 있고 이제 2.0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0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저는 박정희주의. 제가 뭐 어느 칼럼에서 쓰기도 했거든요. 라고 좀 이름을 지은 적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이뤘었죠. 박정희 시대 때요. 그런데 이러한 이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보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박정희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엔 뭐 자연스럽게 뭐 인권, 민주주의, 뭐 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됐고 이제 민주화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보해도 좋다는 것이 박정희주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게 보수 1.0이죠. 박세일 교수가 2006년도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에서 내놓은 공동체 자유주의는 보수 2.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히 저는 뭐 제가 이제 진보 성향의 사회과학자이긴 하지만은 이 공동체 자유주의를 좀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 까닭은 원래 뭐 선생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보수의 핵심 가치들 그것은 사실 이제 서구의 경우는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공동체와 통합을 중시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보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이 공동체, 이 통합을 중시하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뭐 아주 대표적인 두 사례를 든다면 하나는 19세기 후반 영국의 보수 정치가 이제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만든 유명한 개념이 투 네이션스거든요. 두 국민. 오늘날 영국은 부자의 영국과 가난한 사람들의 영국, 빈자의 영국 둘로 나뉘어져 있다. 두 국민인데 이것을 한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 당시 선생님 보수당이 토리당이었잖아요. 토리당의 정치적 목표다. 저는 이게 원래 여기도 질문지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원래 이 약자 보호가 보수의 매우 중요한 가치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통합이란 가치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대표적인 보수 정치가로서 우리가 손꼽히는 사람이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잖아요. 근데 메르켈이 역시 추구했던 정치도 통합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 메르켈 정부는 유럽의 그 어떤 정부보다도 난민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잖아요. 이건 통합이란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핵심적 아이디어는 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본래의 가치인 이런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존중, 공동체성의 강화 이런 것들을 자유주의와 결합시키려고 한다는 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담론으로선 이 공동체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도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고 공동체적 연대도 중요하다는 이것이 담론으로선 존재하는데 이 공동체 자유주의 그러니까 보수 2.0이 내놓은 다음에 등장한 보수 정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예요. 보수를 가치로 내세운 정부는. 근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를 꿰뚫고 있는 것은 공동체 자유주의하고 거리가 대단히 먼. 여기 뭐 있습니다만 이게 이 강자의 횡포에 좀 무관심한 이런 어떤 그런 이 정책 혹은 뭐 이게 정부 기조의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저는 이것이 어떤 그런 보수의 위기.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보수적 기획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보수 실패의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서구의 어떤 그런 원래의 보수적 전통, 본래의 보수적 전통, 원래 진보는 사실 개인, 뭐 변화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공동체와 통합을 중시하는 서구의 보수적 가치나 아니면은 박세일 선생이 공동체 자유주의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공존. 이런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되돌아가지 않으면 사실 저는 한국 보수가 이러한 이제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제 그걸 한국 현대사로 이제 좀 좁혀서 상론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보수는 건국과 산업화에 공이 있고 진보는 민주화에 선봉에 섰다. 이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저는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 이야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보수가 건국과 한국판 산업혁명이죠. 예, 선봉에 선 건 저는 사실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역대 보수 정권, 저는 이제 이거를 기득권 보수라고 부르는데요. 또는 집권 우파라고 이제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필칭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어요. 국시라고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국 보수 진영에서. 그런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들인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다운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 등등을 체제 안보의 미명으로 사실은 왜곡하거나 유린해 온 경우가 대단히 많았고요. 특히 군사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 더욱이 그랬죠. 그래서 언필칭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데 한국 보수가 기득권 보수와 집권 우파 세력이 내용적으로는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 가까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정책을 주로 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호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약자에 대한 존중도 보수에게는 특히 이제 그런 집권 우파, 기득권 보수 세력에게는 생리적으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 필요하고요. 사실상 거기에 대한 반성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정치공학적 차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용주의를 내걸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탄핵당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집권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건 사실 진보의 의제잖아요. 네. 그걸 성공적으로 보수 정부 아까 이제 박정희 패러다임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정희의 생물학적 자식인 생물학적 자식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자식이기도 하죠.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집권하기 위해서는 그런 진보적인 의제, 약자에 대한 그런 존중심 이런 것들을 정책 의제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실제 그걸 정책으로 폈느냐 자신들이 집권하는 과정이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부분적으로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실제 사례로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용을 했던 그런 진보적인 의제라고 하는 것들 이건 시대 정신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자 보호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이제 프로그램화하면 결국은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정책들, 그다음에 복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한국 사회가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 정신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보고 진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도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비해서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그러한 흐름을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디지레일 이야기하시고 메르켈 이야기도 이제 하셨으니까 저는 한국 보수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항상 내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념적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최후의 토대 비슷한 게 만약 거명을 하라고 그러면 그건 자유가 될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자유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공식 기념사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 자유 개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진화의 역사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협소한 것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치의 빈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치인과 검찰은 사실은 다른 존재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의 경우에서는 이제 정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비교가 이 법치와 어떤 그런 정치의 차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안에 따라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예, 때로는 뭐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정치 고유한 영역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치에 대한 뭐 상상력,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운영, 이런 것들이 검찰의 경우는 정말 빈곤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검찰 조직의 본래적 속성이 다분히 위계적이고 권위적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21세기의 어떤 정말 이게 이 정보 사회의 무한 팽창이 이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이런 사회의 운영 방식하고도 양립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빈곤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그런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가 사실상 21세기 정보 사회의 어떤 그런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 경향과 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 예. 이런 점이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흔히 검찰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대단히 낮은 저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일종의 기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정권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저는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역대 정부가 진보건 보수 정부건 불문하고 특히 87년 체제 이후에는 검찰을 정권의 칼로서 사실은 사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건 진보 정부, 보수 정부 저는 공통적인 사항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망을 해보면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이제 군부 그야말로 날것의 강권력이 통치의 전면 또는 통치의 근본적인 기반이 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통과했었고요. 87년 체제 이후에는 이제 군부 그다음에 정보부 명칭이 어떻든지 간에 정보부가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검찰이 권력의 전면으로 이제 부상하게 됐지만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검찰이 정권의 핵심 손과 발이었지 칼이었지 핵심 그 자체가 된 적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초유의 사태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치의 실패 또는 한국 또 보수의 실패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보수가 얼마나 이게 궁지에 몰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 정당 내부에서 대선 주자, 대권 주자를 양성해내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을 급거 데려와 가지고 문재인 진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 보수 정당을 포획해내는 또는 포획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집권 보수의 어떤 뭐 핵심 이너서클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급조된 정치인을 검사 출신 정치인을 권력 장악에 이용했다. 뭐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한국 현대사의 어떤 권력 이동의 측면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검찰 조직의 어떤 생리, 법치와 이제 정치의 차이 이제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치 그럴 때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법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법치에는 또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지배가 있고 법에 의한 지배가 있는데 이 검찰이나 뭐 법원 출신, 검판사 출신의 법 전문가들, 비판적으로 보면 법 기술자에 가까운 분들은 법의 지배, 법치의 원래 진정한 정신에 충실하기보다는 법에 의한 지배, 법을 이 강권 통치나 또는 정당성이 부족한 그런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법 기술자나 법 전문가들이 법치의 위에 스스로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법조 엘리트들이 일종의 신성 가족으로서의 법조 엘리트들이 진보건 보수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해서 보여왔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법의 지배 뭐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런 패턴,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법 전문가들에 의한 법치의 구조적인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고요. 이게 그러면 보수에서만 그러냐? 진보에서도 이게 일종의 학습 효과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지만 아직 1심 재판 하나 나온 거 없죠. 범죄 혐의자지만 일반 국민들로서는 또는 보통 정치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기가 마치 법의 위에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법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러니까 법치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법조인들에게 법 전문가들에게 얼마나 악용되거나 남용되고 있고 그런 현상의 한 일환일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넓은 의미에서 이런 측면의 한 또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력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력, 매력, 지력, 미래력.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거기에 이제 근접한 드문 정치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제 한국 보수가 예전에 기득권 우파, 뭐 집권 보수의 어떤 한계로부터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우리가 현실 문제에 대처할 수 있고 미래에 이제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인식을 명철하게 한 드문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승민 대표를.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그 보수 지지 시민들에게서도 유승민 대표가 비토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뭐 배신의 정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배신의 뭐 아이콘 이렇게 하면서 정치인 유승민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받을 만한 그런 국정농단을 저지른 게 사실이고요.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에 그 유연하게 반응하는 대중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유승민 대표가 그때 총대를 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강성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이제 원죄를 저지른, 그러면서 이제 현실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거의 은퇴 직전 국면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보수 정치인, 전 이준석 대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또 강성 보수 쪽에서는 뭐 국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평가가 대단히 좋지 않죠. 그러나 저는 그 장기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비록 초민의 정당의 이제 그 대표에 불과하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한비자가 법, 술,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 정치인, 현실 정치인의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세로 얘기해줄 수 있는데 초민의 정당의 대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준석 그 대표는 잠재적 대권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정치 상황이 급변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수구 보수에 가까운 지향을 혁파하지 못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계속 시달리면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되면 저는 중도 또는 중도 보수
또는 합리적인 보수를 요청하는 정치적인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27년 차기 대선 국면하고 맞물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보수 정치인 중에는 지금 정치 팬덤, 고유의 정치 팬덤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 단연 한동훈 위원장이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이제 DJ 편을 빌리면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 감각, 초보 정치인이죠. 그리고 지난 108일간입니까? 지난 총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차별화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점수는 이제 주기 어려운데 총선 국면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나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 자산이 없었더라면 한동훈의 기여가 없었더라면 국민의힘이 개헌선을 돌파당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컸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국힘 대표 출마 선언을 28분 동안 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면밀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관심을 기울여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그 정치적 학습 능력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일 먼저 내세운 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는 국힘의 공식 입장과는 완전 다른 대안을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검 후보를 선출하게 하라라고 하는 대안을 내놓은 건데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받기 어려울 겁니다. 대단히 받기 어렵지만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현실 판단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병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전국 운영이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고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최상병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처벌받을 사람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의 국민적 합의에 가까운 그런 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미봉하거나 회피하기에는 불가능한 국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하고의 차별화를 최상병 특검을 이렇게 옵션으로 내걸고 수용을 하면서 차별화하는 행보를 내디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 학습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한동훈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전면적으로 결여했던 게 미래 비전입니다. 제가 미래력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력하고도 이제 직결된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 백지 상태에 가깝죠. 그런데 적어도 불충분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는 멘트가 일체 없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죠. 한국 보수의 생리적으로 부족한 그런 통합의 정치, 협치, 화해의 정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정치, 그다음에 당정 정치에 매몰되지 않는 좀 더 대국적인 정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치적인 학습 능력이 있구나라고 이제 제가 판단하게 된 그런 국면입니다. 적어도 이제 보수 영역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의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5명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대표 정도이지 않을까요? 예, 이 5명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국민적 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냥 딱 2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고 있는 철학하고 진취적인 상인의 감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 5명의 정치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럼 대체 대한민국을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일종의 시대 정신이죠. 예, 그러니까 뭐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을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대표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5명의 정치인들이 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까지는 저는 뭐 제출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뭐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각도의 설명들이 가능하겠죠. 그 정권에 대한 평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 인류 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한 다음에는 좀 그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지만 선거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그러니까 어떻게 박근혜 대표식의 경제민주화와 이제 이것은 이제 당시 이제 그 김정인 선생의 경제민주화였죠. 그리고 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저기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식의 그 복지국가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이 5명의 보수 정치인들은 어떤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지가 좀 분명해져야 할 것 같고요. 이게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성과와 비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계천이라고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세종시 이전을 둘러싸고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웠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여당 안에 야당을 딱 구축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이 5명의 보수 정치인들이 과연 지금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뭐 앞으로 이게 과제이겠죠. 저는 우리가 분명한 성과 없이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하나가 비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대 정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선 정치인들, 여기에는 뭐 보수 정치인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인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미래 비전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이걸 내놓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2022년 우리나라 이 대선이 저는 좀 독특한 대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열망이 컸기 때문에 사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된 비전을 내놓지 않았어요. 내놓은 것이 이제 뭐 공정의 가치 정도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어떤 그런 이제 예외적 경우는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5명이 정말 미래 권력을 꿈꾼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자기만의 고유한 성과에 더해서 미래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